건축이 우리 뭐 어렸을 때 대학교 초반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사람을 담는 어떤 그릇이다. 나의 관점으로 공간이라는 게 저는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사전적 정의인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건축 기술을 시공과 건설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단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제실자에게 개입하지 않고 가장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에너지를 줄이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볼 것인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건축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충환입니다. 공공학번이고요. 지금은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에서 건설 사업관리와 건축 시공 담당하고 있는 구충환입니다. 저 때는 이제 건축공학이 합쳐져서 이제 입학을 했었어요, 학부로. 더 확장돼서는 도시, 교통, 조경까지 합쳐져서 5개 전공이 한 학부여서 한 200명 동기가 있어요. 그렇게 1학년 생활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 이제 설계에 관심이 많아서 입학을 하긴 했는데 1학년 1학기 때 제도를 할 때 이건 뭐 창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제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옛날에는 그 투명지에다가 홀더라고 하죠. 그걸 쭉 해서 빨래판을 만들고 그러면 좋은 성적을 주고 했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 설계를 하면서 뭐 제 거에 어떤 만든 거에 대한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딱딱 떨어지는 걸 해보자. 그래서 건축공학으로 이제 2학년 시작을 했고, 건축공학의 다양한 전공 중에서는 처음부터 사실 정했던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 관심이 많았고, 건설 사업 관리라는 분야가 당시에는 막 시작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지금도 사실 그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 예.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건축, 시공, 건설 관리 쪽 분야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들은 건설 사업 관리나 건축 시공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한 이제 현창택 교수님, 구규진 교수님 수업을 주로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들었던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지금이야 코딩이 워낙 활성화된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코딩에 접근하는 그런 컴퓨터공학 쪽 수업을 학부 때 시작하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그런 쪽 수업들이 사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설계 같은, 공학 설계 같은 약간 시간을 굉장히 거기다가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수업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 예, 그게 사실 이제 지금의 어떤 가치관을 처음 형성했던 수업들인 것 같고요. 차이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과정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학부를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회사 생활 하다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국내에서 박사를 하게 되고 포닥을 하게 되고 이제 또 그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해외 경험이 이제 전무한 상태로 박사 이후의 삶을 사는 게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포닥을 외국의 퍼듀에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혀 생각이 없던 해외 대학을 지원을 하는 과정도 생기고 아주 운이 좋게도 또 홍콩에서 교수의 생활을 시작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단계가 사실 똑같은 제가 상태에서 2개를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 비교는 좀 어렵긴 한데 좀 자유로웠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왜냐면 박사과정 때는 졸업이라는 걸 앞두고 뭔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확실히 있었던 시기고 포닥을 하면서는 약간 오픈된 주제를 하게끔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열려있는 상태로 접근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었지만 또 구체화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렇게 찾았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홍콩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사실 그 전까지는 연구를 할 때 그냥 데이터 같은 걸 받아도 국가 공공기관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주로 했는데, 또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했는데, 미국하고 홍콩을 거치면서는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하고 있는 건 리빙랩 기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지만 그 전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좀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홍콩 생활을 거치면서 그 연구의 포인트가 좀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실질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빙랩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공간 또는 실제 건설 현장에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실시간 정보들을 모으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이 실내 공간의 쾌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 쾌적성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 소비가 필요했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는 쪽 연구를 다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인 주거 시설 같은 경우는 열악한 공간이에요. 예산이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추워도 냉난방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시설이라서, 실제로는 이제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 그다음 노인 개인 독거노인, 이런 공간들이 누구보다 더 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했던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치로 나오고 있는 어떤 지침 기준보다 열악한 게 사실인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자 했던 거는 그 열악함을 일반적인 기준까지 맞추기 위해서 여름에는 얼마나 냉방을 더 해야 되고 겨울에는 얼마나 난방을 더 해야 되는지, 그 에너지의 갭을 분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연구였어요. 그런데 실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벽을 느꼈던 거는, 예산 확보를 하는 건 또 정치의 쪽 영역이잖아요.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기는 쉽지 않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나고, 최근에 하는 연구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고열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근로자들 많고, 단순히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사망 사고도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얼마나 그 정확하게 그 개인에 따른 열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볼 것인가, 뭐 그런 연구들 이제 한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여를 하고 싶어요. 네. 이 부분은 리빙랩 프로젝트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할 때는 센서를 곳곳에 딱 부착을 시켜 놓으면은 센서가 고장나지 않는 한 실험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데이터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방금 예로 말씀드렸던 열 스트레스 같은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밴드를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타이트하게 차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근로자들은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 착용시키는 일 자체가 너무 개입이 심한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포스코하고 같이 실행 프로젝트를, 이제 POC라고 하는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는 유형들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개념 충분히 좋다,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해서 실제 한 150명 대상으로 한 3달 동안 데이터를 모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데이터를 보니까 한 70개, 80개 정도밖에 못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처음 계획했던 150명이라는 것을 다 모았어야 그 데이터를 갖고 다양한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을 수가 있는데, 곳곳에 이가 빠진 데이터들이니까 사실 결과 분석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추가 데이터를 또 모아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1년에 딱 3개월밖에 데이터를 모을 수 없다는 상황들, 왜냐면 더울 때 모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리빙랩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연구자가 저도 아직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쭉 되짚어 보면은 좀 갖춰야 될 역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설 산업에 저의 경우는 건축 시공 단계나 건설 사업 관리자의 역할이나 아니면 시설이 지어진 이후의 시설 경영, 유지 관리하는 단계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의 주제를 선택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부 과정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과제를 하는 성격과는 너무 달라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속 찾고자 하는 일종의 집요함이랄까요. 본인이 그걸 꼭 찾고 싶다라는 그런 성실함과 꾸준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전공,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 우리 전공에 대해서 그냥 나는 우리 건축 전공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어디 건설사를 가던 설계사무소를 가서 일을 하겠지 정도가 아니고 본인만의 어떤 관점을 갖고 학부 때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냥 단순한 연구 가지고 이제 국가 R&D나 산업계 R&D에 어쨌든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여러 기자재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요새는 또 특히 AI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사양의 GPU가 달린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뭐 회사만 수주하는 게 아닌데 학교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주를 해야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건축 전공에서는 주로 다루진 않지만 코딩 역량 그리고 AI 역량 이게 뭐 단순히 AI가 들어오면 스마트 건축 기술이 도입돼서 앞으로 건물이 자동화되고 좋겠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본인이 직접 다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협력사하고 얘기했을 때 그 협력사를 리딩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공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제3의 언어잖아요. 우리가 쓰는 한글이 있고 주로 쓰는 공용어 영어가 있는데 제3의 언어는 컴퓨터 랭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역량을 이제 필수 조건으로 갖춰야 좋은 연구를 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